바닥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서서히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비메모리 치킨 게임이 시작됐어요. 결국 삼성이 꺾느냐 누가 꺾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다 바뀔 겁니다. 결국 이런 쪽들은 이기고 나야 된다라는 점을 본다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시청자분들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한 게 있다고. 예. 지금 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조회수가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사칭하는 문자들이 대거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에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막 갑자기 뭐 한 5시쯤에 발송되다 요즘 7시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 9시쯤만 대량으로 발송되면서 차영주라는 이름으로 발송이 되고 거기에 이제 3프로TV랑 김 작가님 TV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면서 문자가 대량 발송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한 네, 차영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생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리딩방이라든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는 이 업계에서 떠난다, 퇴출을 당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뭐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식의 유혹을 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면 그냥 근데 이게 신고를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또 번호 바꿔가면서 보내고 계속 하기 때문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좀 무시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뭐 세상에 정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네. 어떤 직업으로 돈을 버는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남을 사칭해서 누군가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네요.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 좀 점검 좀 한번 해주신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셈법이 조금 3월 말로 들어가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3월 초순만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뭐 두 가지 문제점이 저는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컸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시적인 시각이고 또 한 가지는 개별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3월 초순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3월 초순에 대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오르락 내리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게 확정이 됐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25bp로 확정이 되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물론 그 뒤에 얘기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5일, 20일 지나면서부터 이 테마주들이 쫙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는 것들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슈에 의한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오래 끌고 갈 수 없었죠. 우리가 이제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보면 뭐 한 2-3달 끌고 갔었는데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바닥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해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김 작가 TV에 출연해서 바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제 뷰였고요. 일부 어떤 분들은 바닥을 확인하자라는 논리도 있었고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단기 매매를 하자라는 논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3월 초순만 해도 단기 매매할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3월 중순 이후부터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비료주, 사료주 제외하고 나서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좀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오히려 저는 2월부터 3월까지 왔을 때 제가 2월에 미리 강조했었던 바닥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의 2,600,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850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쭉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차트가 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은 찍었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와 올라가는 것은 별개죠.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들 매매하신 것보다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대형주들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안전성과 수익성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3월 초에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추가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의미하는 게 뭐 있을까요?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데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3월 초순 2월 달만 하더라도 일부는 뭐 2,400까지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증권 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하락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아. 추가 하락을 얘기하시는 거의 없고 그 대신 이제 어떤 게 올라가느냐, 어떤 테마가 올라가느냐는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작아들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주식은 위아래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 좀 달라요. 네네. 올라가냐 빠지는데 옵션은 항상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그 태풍 전야처럼 막 옵션 가격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옵션 가격이 쫙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태풍 전야인데 그러면 이 태풍 전야가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똑같은 확률로 출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옵션 매매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면 옵션 변동성이 작아지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피셜인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져요. 네. 똑같이 변동성이 작아지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래로 튈 만한 요소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래로 튈 만한 요소가 없다라면 이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옵션처럼 확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서히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 점을 더욱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코스피가 2,600, 코스닥 850, 주가 바닥에 이제 징후들은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기는 하겠습니다만 7만 전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드디어 7만 전자 깨졌대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저는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비싸지 않은 건 확실한 비싸지 것 않은 같아요. 건 맞죠. 과연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더 이상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식들이 뭐 이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더 이상은 밀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위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LG엔솔 같은 경우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올라갈 쪽에 확률을 좀 두고 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래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합니다만 제가 2월 달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라올 때는 교체 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 단계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얘네들은 어떤 섹터일까? 어떤 주식이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갖고 계시던 뭐 최고로 올라간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계시던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비슷해졌어요. 뭐 수익 비슷하지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시간 동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LG노텍 신고가, 한국항공우주 신고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LG노텍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했던 2020 비긴 사이트라는 책에 보면 2022년에 유망주 3선을 출판사에 찍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LG노텍을 찍었어요. 그때 삼선은 뭐였었죠? 그때 삼선이 삼성전기, LG노텍, KB금융. KB금융. 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 올 초까지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기 하나만 좀 아쉬운 모습들이었습니다만 두 개는 다 좋은 모습들 확인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방송에서 1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사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또 신고가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웬 항공우주? 테마주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LG노텍을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최근까지도 LG노텍이 올라오니까 눈에 띄었지 LG노텍을 눈에 잡고 끌고 오신 분들은 물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 LG노텍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살 걸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원래 거예요. 주식은 올라와야 관심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가가 싼 게 보여요. 가치를 모르면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에도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김 작가님. 계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트 가보시면 그렇죠. 네네. 계란 많은데 주력으로 드시는 계란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00원이다. 한 판에 싼가요 비싼가요? 알 수 없죠.
감이 안 오죠. 네. 근데 만약에 전에 가격이랑 비교하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계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머님한테 오늘 이거 끝나고 어머님한테 엄마 이게 계란 한 판이 7,000원이면 싸 비싸. 그럼 어머님 딱 결정 내려줄 거예요. 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평상시 계란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7,000원 좀 비싸다. 그게 한때 10,000원까지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어머님 같은 경우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만 계란 가격을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가치를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 가격이 5,000원이었다가 7,000원이면 40%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흔히 남자들이 야 5,000원, 7,000원 먹고 싶으면 사 이건데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2,000원이 올랐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주부님들은 매일 사고 예를 들어 남자들은 아주 가끔 사니까 기준점 자체가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도 썼듯이 내가 몇몇 종목만 집중해서 보면 이게 여러분 재무제표를 알든 모르든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김 작가님처럼 계란을 접한 거예요. 네네. 딱 그냥 오늘 야 계란이 먹고 싶어. 마트 갔는데 12,000원이야. 사. 그러면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그러면 야 참어. 이거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사줄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식을 가치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저 주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너무 비싸. 기다려. 되지만 가치 공부를 안 하시고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은 야 좋다 그러면 야 계란 요즘 뭐 요즘 같은 날씨 풀리는 날은 노상에 앉아서 계란 그 마리에다가 생맥주 한잔 먹으면 좋아. 그러니까 계란 12,000원에 사. 그럼 고점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트리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그러면 LG전통은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자, 그 전에 LG이노텍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네. LG이노텍이 뭘 하고 왜 올랐는지. LG노텍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삼성폰입니다만 저기 애플이죠. 삼성입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여기 이제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시면 주로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에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눈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벤츠나 볼보나 이런 트럭들 보면 옆에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아, 요즘 나온 차는. 요즘 나온 차들은 사이드 미러가 없고 이렇게 꺾어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 보면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이 세로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운전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있죠.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해서 갑자기 차선할 때 갑자기 나도 못 보고 1년에 한두 번씩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빵거리면 어디서 나타났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업계 추세는 이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공기 저항을 또 갖고 오게 되고 풍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양한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쓰지만 풍절음과 사각지대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트럭은 위에다 놨고요. 지금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 옆에 조그맣게 붙이는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들어가죠. 더군다나 우리가 자율주행차 얘기들을 많이 하는 자율주행차를 하려면 봐야죠. 눈이 있어야죠. 눈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저도 우리가 옛날에 카메라 하나였죠. 저 지금 이거 폴더인데 카메라 3개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3배가 늘었죠. 지금 아이폰 4개 나와요. 그럼 4배가 늘었죠. 더군다나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주력으로 하는 게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애플카 관련해서 LG이노텍을 사시는 것은 적극 반대고요. 그건 이제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LG 같은 경우 전장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차 어떤 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카메라는 무궁무진하게 쓰인다. 크던 작던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이런 것들의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근데 때문에. LG이노텍이 뭐 작년에도 카메라 모듈 계속 만들었을 텐데 이번에 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산업이 개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LG이노텍, 그러니까 LG이노텍 주가가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너무 그런 것들이 당연시다 보니까 눈에 안 띄다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띄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이 나빴던 적은 없어요.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LG이노텍 같은 종목을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물론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카메라도 뭐 저가형 카메라, 중국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것이고 애플의 납품처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LG이노텍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향후에도 좀 괜찮게 보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이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후퇴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쟁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도 LG노텍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LG노텍 제품을 현대차 사장인데 LG노텍 제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와가지고 우리 그걸 해달라고 하면 제품 테스트부터 다양한 걸 해가지고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카메라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십 대가 들어가야죠. 쌍방향으로 확 돌려야죠. 지금 제 차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후방 카메라를 달았죠. 지금 후방 카메라가 내재화되어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 내재되어 있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이제 내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몇 개씩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10월에 18만 원 찍고 지금 39만 원 거의 뭐 2배 좀 넘었네요. 네, 앞으로 계속 이거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를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한국항공우주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좀 얘기가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 세 가지를 거의 같이 이제 취급을 하면서 전쟁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공통점들이 LIG 넥스원은 작년 11월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은 2월 달에 열렸죠. 그럼 그 전부터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랐냐면 지금 이제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만 일단은 세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기 수출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이제 성과를 나타냈던 것들이 K방산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 세계 5위 국가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무기 수출이라는 건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안 좋았던 린다 김이라는 얘기 들어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린다 김이라는 게 이제 그 참모총장과 불륜 관계여서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기는 그 로비스트가 존재를 해요. 미국엔 되게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직업이지만 합법 아닌가요? 합법이죠. 직업이죠. 제가 말씀 직업인데 우리도 미국 의회에 우리 로비스트를 정식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것들을 미국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로비스트들이 있지만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로비스트죠. 근데 이제 린다 김 사태를 보면 정말 추악한 로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과거에 외국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그 장성들한테 뒷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장성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린다 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외국으로 무기 수출하려면 뭐 없지 않겠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그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몇 가지 사건이 있죠. 노르웨이의 그 K9 자주포. 그게 독일 전차랑 붙었어요. 최종까지. 이거 제 얘기는 다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독일 전차랑 붙으면 느낌이 쎄하죠. 독일 전차라. 근데 노르웨이가 이제 그 성능을 요구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정도 성능이 돼야만 하는데 걔네가 요구했던 게 영하 50도인가 영하 55도인가 그래요.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발사를 딱 눌렀는데 독일 전차는 발사가 안 됐어요. 우리 건 발사가 딱 됐어요. 얘는 놀란 거예요. 한국산 제품이 어떻게 발사했냐. 그랬더니 그 무기 담당자가 우리도 극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 극한 상황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철원이 역사적으로 50도까지 빠진 적이 있다. 영하.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무기를 만들었다. 그 철원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정말 춥죠. 춥죠. 그러니까 가장 추웠을 때를 우리도 가정해야죠. 전쟁이 났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해서 노르웨이 이제 수출하고 호주도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천궁이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수출이고 여기 불을 붙인 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K50 그 초음속 비행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훈련기에서 이제 고등 훈련기에서 이제 그 무장이 되는 것까지 나와서 터키로 우리가 이제 수출했고 미국에도 우리가 훈련기로는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비행사들이 이제 전투기 비행을 하려면 초음속을 겪어내야죠. 그걸 가지고 전투기를 갖고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음속 훈련기를 만든 거예요. 훈련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훈련기를 했다가 이게 이제 이걸로는 너무 아쉬우니까 여기에 무장을 한 거죠. 경무장을 했다가 이제 중무장까지 돼서 우리도 이제 이걸 도입을 합니다.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터키는 이제 무기를 수출했고 미국은 이제 훈련기를 수출을 한 거죠. 훈련기를 수출했는데 지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무기랑 붙었어요. 러시아 비행기랑.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비행기가 너무 어이없이 떨어지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전범 국가가 됐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럼 전범 국가는 무기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 무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K9이란 자주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탱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러시아 차관을 줬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러시아 차관을 줬다가 그거 이제 러시아 이제 소련에 차관을 줬어요. 소련 차관을 줬다가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러시아가 되면서 그걸 이제 그대로 부채를 물려받았죠. 그러다가 얘네가 돈을 못 하니까 원자재로 주겠다라고 했다가 원자재로 그 돈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불곰 사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무기를 받기로 했어요. 러시아산 무기를 받기로 하는데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방 헬기가 들어와서 가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러시아산 소방 헬기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확히 명칭을 하는데 러시아산 그 가장 최신 탱크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그 탱크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미국산 전차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얻어서 분해를 해봐야 되잖아요.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다른 나라 수출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수출했어요. 이걸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단계 낮은 버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정확한 이걸 알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원본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도 우리도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대가 미국으로 그건 내피셜인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차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 이게 궤도면 궤도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미국 전차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굉장히 이렇게 낮아요. 그게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 전차를 우리 전차를 비우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면 미사일이 뻥 맞으면 여기 사람이 죽죠. 이게 낮으면 타격점이 좋을까요, 낮을까요? 어렵겠죠. 어렵죠. 네. 생존율이 높았죠. 땅에 더 붙어 있으니까. 그 땅에 더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오히려 지금 수출을 하는 거죠. 어찌 됐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K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에 대한 것들,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거고 항공우주의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항공우주가 뼈아픈 누리호 발사 실패였었죠. 근데 우리가 원래 5월 달에 누리호 2호 그러니까 같이 제작을 했어요. 같이 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실패하더라도 하나 성공하자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뤄졌는데 누리호 2호가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우리가 달 궤도 위성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게 성공하면 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위성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통신위성을 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통신을 어떻게 갖고 있죠? 러시아라든지 인도를 통해서 써 올린 거예요. 위탁 생산, 위탁 발사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흥반도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성공을 하면 필리핀이 위성을 쏜다. 아니면 뭐 저쪽 중국의 어떤 뭐 민간 방송이 위성을 쏘는데 가격 경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입찰해가지고 그걸 쏘아 올릴 수가 있죠. 상업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 시대가 열리는 게 트리거가 되는 게 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테마주를 따라간다든지 뭐 미래 먹거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를 가지고 다양한 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LG이노텍과 한국항공우주가 어쨌든 지금 뭐 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아신다라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얘기들이 들릴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어떤 뭐 전쟁 리스크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김 작가 TV를 보신 분들은 항공우주가 전쟁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무기 수출이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인도네시아랑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최종적으로 러시아랑 좀 이제 비행기가 붙어 있는데 우리 쪽으로 확정이 된다라면 또 주가가 또 확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우주와 LG네트워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란 가격을 아시는 거예요. 이 계란 가격을 아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통신주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통신주라면 일단 좀 어떤 게 있고 상승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통신주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통신주라면 SKT, KT, 그다음에 LG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작가님도 휴대폰 있고 저도 휴대폰, 여러분 모두가 다 휴대폰 있죠. 그러면 통신사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작가님도 통신사 이동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아, 많이 이동했죠. 많이 이동했죠. 그리고 저도 몇 번 이동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통신주는 땅 따먹기다라는 개념이에요. 네네.
우리가 작가님도 휴대폰 2대는 안 쓰시잖아요. 네, 한 대. 한 대죠. 그럼 뭐 2대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3대, 4대 늘리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시장은 딱 고정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많아봐야 뭐 2대. 2대죠. 2대 쓰시는 분도 있고 1대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딱 시장은 파이가 정해져 있고 땅 따먹기라는 개념은 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 거의 고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번호 이동. 번호 이동을 해봤자 통신사 이동을 해봤자 통신사 이동. 거의 고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들이 답답했어요. 올라가면 트리거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 트리거는 작년부터 생겼어요. 통신사들이 정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자기네가 스스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엔 통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통신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다른 먹거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다른 먹거리는 뭐냐? 사물인터넷.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 되려면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해서 이거를 멈춰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칩이 딱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딱 두뇌에다 하면 이게 뭐죠? 연결이죠. 연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통신과 연결되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에 나타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네네. 그럼 이걸 볼 수 있으면 집안에 카메라가 달려야 되고 그럼 LG 노트북이 달려야 되고 내가 이걸 누르면 한다면 통신주들이 통신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 트리거가 된 게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했잖아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SK스퀘어와 SK텔레콤으로 인적 분할했으면 이제 사장이 2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SK텔레콤과 SK스퀘어가 이제 독자 사업부가 됐죠. 네. 그럼 SK텔레콤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김 작가를 예를 들어서 동업을 했다라고 가져가면 이제 사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경쟁 관계인가요? 동업 관계인가요? 경쟁 관계죠.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최태원한테 잘 보여야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SK텔레콤이 휴대폰에 멈출까요? 다양한 통신을 개발할까요? 다양한 걸 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나온 게 이번 주중에서 나온 얘기가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요.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지금 아직까지도 혼동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왔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 때문에 이해가 쉬웠죠.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컨텐츠가 좋으면 메타버스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임 엔터주들이 대거 올랐죠. 근데 실상을 딱 보니까 메타버스 개념이 아직도 모르겠고 돈이 돼? 특히 그거에 트리거를 줬던 게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가 이번에 메타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시현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180조인가 쏟아부었다는 주가가 거. 폭락했죠. 180조를 쏟아부었다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가 이제 언론에 얘기한 게 생각보다 이걸 구현하기가 어렵다. 막대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언젠간 터지겠죠. 언젠간 터지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컨텐츠는 좀 기다리자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메타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오큘러스를 쓴다 뭐 한다 하는 것들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 SKT는 거기를 본 거죠. 이 구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결국 나중에 기술은 평준화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보자. 이게 트리거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저 이거 얼마 전에 저 3년 쓰다가 휴대폰을 작년에 바꿨는데 5G밖에 요즘 못 바꾸잖아요. 열불납니다. 안 터져가지고. 전에는 안 터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LTE일 때는. 근데 어쩔 때는 이게 5G로 돼 있기 때문에 LTE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환이 안 되면서 이게 로딩이 걸릴 때가 있어요. 특히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많으니까 가면서 대본 작성해야 되고 막 작가님들한테 전송해야 되고 뭐 포털 사이트 기사 검색해봐야 되고 하는데 로딩이 걸리면 우리나라 한 2, 3초 로딩 걸리면 짜증나잖아. 못 기다리죠. 2, 3초 걸리면 확 열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 통신주들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4G에서 5G로 가려면 그러니까 중계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중계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중계기를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중계기를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바꿔나가는 막 지금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신주 사지 말고 장비주를 사라. 장비주들이 계속 매출. 통신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 비용의 증가? 그렇지만 안 터지니까 매출은 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 SK텔레콤 최근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매출의 그러니까 이제 비용의 증가는 감가상각 비용이에요. 이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감가상각 비용인데 감가상각 비용이 줄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이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용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설치가 좀 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면 야 이제 좀 터지네 그러면 가입자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처음엔 이 비용이 부담이 컸죠. 근데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 비용은 여러분 고정비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런 박스 형태로 일정하게 부과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감가상각을 대학 때 배우셨을 거는 두 가지 방식을 기업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억이란 돈을 썼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내가 10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이제 비용을 떠는 게 감가상각 개념인데 이렇게 떠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많이 떨면서 점점 줄여가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 4년 전에 KIFRS라는 국제회계법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부과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없앴어요. 1억을 딱 하면 무조건 내가 5년 상각하겠다 그러면 매년 2,000만 원씩, 10년 하겠다면 매년 1,000만 원씩 비용 부과를 해야 돼요. 이건 고정비예요. 고정비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지금 벌써 5G 시대가 도래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통신주들은 올해 폭발한다. 폭발. 제가 쓰는 단어가 그게 제가 2020년 3월에 카카오를 폭발의 단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제 페이스북에 그때 글을 올렸어요. 카카오 산다라고. 카카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그 글이 떴더라고요. 이제 그 옛날 글. 뭐 1년 전, 2년 전 뭐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제가 또 글을 다시 리트윗 지금 제가 다시 그걸 했는데 그때 제가 3가지 종목을 이제 했는데 그중에 카카오가 뭐냐면 만년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됐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그게 카카오였어요. 10만 원이란 가격이 카카오가 10만 원인 가격이 카카오 계속 물론 이익이 낮지만 각종 사업부가 적자였는데 그래서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이버는 날라갔지만. 근데 카카오를 제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업부분들이 흑자 전환된대. 근데 주가는 그대로야.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게 70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2020년 하반기 때 LG화학을 이제 물적 분할 얘기 나오죠. LG화학을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셀업체들이 그 부분이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였는데 석유화학으로 돈 벌어서 그걸 메꿔 왔었던 거예요. 근데 리포트가 딱 나왔는데 올해 흑자 전환됩니다라는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종목 땡큐입니다. 근데 지금 통신주들이 적자 난 건 아니지만 5G가 이제 터지면서 이익이 난다? 전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 동의 안 하고요. 재무제표를 뭐 회계를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작가님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제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전환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주가도 그런 겁니다. 그런 주식들 중에 이제 제가 김 작가 TV에 나올 때마다 그런 주식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통신주다. 그럼 통신 3사 중에서는? 저는 SKT, 지금 KT 주가 올라가잖아요. KT 날아가는데 저는 SKT를 제일 가장 봅니다. SK 스퀘어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최태원의 제가 회장이라면 둘 다가 딱 불러놓고 부진한데 불러가지고 야 좀 신경 좀 써. 회장은 욕 안 해요. 회장은 왜 욕을 해요? 밑에 애들한테 욕을 하지. 신경 좀 써 한마디면 나이 든 그 사장님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조직이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차로 이제 회사로 돌아오면서 회장님 만나 뵙고 돌아오면서 딱 해서 임원들 불러서 까져. 그러면 임원들이 이제 그 부사장들 까져.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SK텔레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냥 예시로. 쉬운 예시를 설명해 직장 생활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이 작년부터 굉장히 변화하시고 있다고 느꼈던 거는 SK텔레콤에서 그 경제 쪽 다루는 유튜버 분들한테 그 기업의 뉴스레터 같은 것들, 실적이 이런 것들을 한 달인가 한 분기 한 번씩 막 보내요. 그렇게 하는 다른 기업을 제가 아직까지 이제 메일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진해 기업이 아니라 지금 김 작가님 어떤 뭐 활동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 그게 아니라 SK텔레콤의 현재 상황과 실적과 이런 변화 사항들을 레터를 보낸다. 어떻게 보면 재테크 관련 유튜버 분들한테 보내면서 이런 걸 콘텐츠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재테크 유튜버가 이런 게 뜨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IR 같은 거죠. 아이디어도 주고 뭐 아니면 뭐 사업과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 이제 기업의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실적을 하긴 하려면 실적이 보통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니까 뭐 1분기 발표는 4월에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1분기가 3월 31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가죠. 분기 실적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하도록 돼 있죠. 공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공시는 45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네. 그다음에 사업 연도는 90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저희 이제 지금 김 작가님하고 얘기하는 주간이 이번 주 주중이 다 열립니다. 네. 주중이 다 열리는 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금 주중이 열리는 90일이니까. 90일 내에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가 너무 늦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숫자를 놓고 확인하려고 보면 늦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숫자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 숫자 이거 찍혔는데 뭘 이걸 봐. 이게 아니라 감가상각이 갖고 올 수 있는 기업 실적의 변화. 그런 것들을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미래 포워드 실적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믿냐 안 믿냐는 별개의 문제고 믿냐 안 믿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리포트를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다음에 LG화학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하면서 항상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 강조를 드렸던 건 베팅을 하는 순간 한쪽에서 손절을 각오하고 있는 거죠. 베팅을 각오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해도 되고 이게 쭉 날아가면 이거는 뭐 땡큐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제 곧 조금씩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죠.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섹터나 기업은 좀 보이시나요? 예, 재무제표를 보실 때 만도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만도가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만도라는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지금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 요소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공식적인 것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판매가 좀 부진해서 전반적인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도 납품할 것이 줄어들었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제 그 증권가에서 본 얘기를 보면 올해 이제 부터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해소가 되면서 전방 산업,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대기아차들이 판매가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을 납품할 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다양한 모멘텀을 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게 1분기 매출이 한 1조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봤어요. 1조 6천억 정도 매출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늘어날 것이다. 10% 정도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이죠. 매출이 한 10% 정도 늘어날 것인데 영업이익은 650억 정도. 650억 정도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8.5%가 줄어듭니다. 1조 6천억 매출에 650억 정도라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이 회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파는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좀 소위 이렇게 쓸게 하청업체라는 개념. 대기업 합청업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관계회사건 계열회사건 뭐건 간에 대기업들이 원가 관리, 단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딱 그 정도만 보장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리포트는 뭐냐면 527억 이익이 날 것으로 봤는데 650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70억 정도 이익이 더 날 것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저는 이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한쪽이 매출이 증가하면 이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 커야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자 보십시오. 매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있고요. 이익이 있어요. 근데 비용은 거의 고정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것은 매출을 따라서 그만큼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승수효과 때문에 이것은 상승률이 더 커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매출이 10%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은 20-30%가 늘어나면 이건 올바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시로 김 작가 TV에서도 만약에 뭐 매출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조회수 수익을 이게 늘어나는데 비용은 안 늘어나. 비용은
늘어나는 게 있어도 크게 크게 요 그거다가- 높이만큼 높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만약에 100만 뷰가 나오는 거랑 조회수가 10,000뷰 나오는 거랑 비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0만 뷰 나오면 수익이 뭐 여러분들 유튜브 뭐 상상하시는 수익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만 비용은 똑같은데 그런 거 개념이죠. 근데 얘네는 지금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감소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네. 심각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리포트, 이 기사에 따라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라는 게 그 재무제표에 따라서 매출이 뭐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뭐 하니까 이거를 뭐 PER이 몇 배, 뭐 ROE가 몇 배 이런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딱 보고 봤을 때 이 리포트를 봤을 때 내가 따라 사야 안 따라 되느냐의 개념이 딱 잡히게 되는 거죠. ROE가 얼마, PER 얼마? 지금 상황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좋으면 ROE, PER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거 안 따져봐요. 이거 뭔 소리지? 이걸 왜 사?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냉정함을 찾을 수가 있죠. 이게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 종목 안 살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제 관점도 좀 필요하시다. 그게 재무제표를 공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이 못 볼 때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주총 이슈를 좀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최근에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황금 낙하산 제도가 뭐고 그다음에 왜 증가하고 있는 거죠? 황금 낙하산이라는 게 이렇게 말 그대로 낙하산이 위에서 딱 내려와서 저를 딱 덮으면 황금이 딱 덮이는 거죠. 황금 낙하산이 덮이는 거죠. 피는 낙하산이고 왜 황금이? 근데 이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작가님도 어느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 작가님이 이제 주식회사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이 분산돼 있잖아요. 주식이 분산돼 있으면 제가 이제 김 작가 TV의 명성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지분을 야금야금 해서 표대결로 들어가서 제가 김 작가 TV를 표대결로 이기면 주총에서 인수할 수 있는 거죠.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M&A죠. 그러면 김 작가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어책을 내세울 수가 있죠. 내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뭐 경영을 잘해서 소액주주들한테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먼저 도입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황금 낙하산 제도가 미국의 1980, 90년대에 도입이 됐어요. 프리티우먼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야, 김 작가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잠깐 줄리아 로버츠. 리차드 기어.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업이 콜걸이죠. 콜걸이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줄리아 로버츠만 저도 봤지만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때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엄청난 부자였죠. 리차드 기업이 그 이제 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지만 사모펀드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리차드 기어가 줄리아 로버츠를 마음에 들기를 했었던 게 딱 그 결정적인 장면이 걔네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회의냐면 조선소를 망해가는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 거기 뭐 이제 할아버지 나오고 그 이제 할아버지랑 면담하러 가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뭐 달팽이 튀기고 막 이런 장면 영화가 기억이 나시죠? 거기 이제 아들과 같이 할아버지는 아들과 후계자인 아들과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차드 기어는 부드럽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누굴 데려가라는 조언을 듣고 콜걸인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옷을 입히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회사는 지금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안 나오는 조선소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조선소라서 리차드 기어가 그 조선소를 인수해서 쪼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땅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은 군함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군함을 수주를 막고 여러 가지 이제 비열한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성행했던 때예요. 적대적인 M&A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기업의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기업을 해체해서 자산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에서 중점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를 만드는 것보다 땅을 팔아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게 더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조선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황금 낙하산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황금 낙하산 제도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김 작가 TV를 인수하려고 하면 김 작가님한테 당연히 주식 외에 뭔가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거액의 돈을 주도록 정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 작가 TV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시장 가격으로 인수하면 되는 거에다가 돈을 더 줘야 돼.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고민이 달라지죠. 자, 이번 주총에 황금 낙하산을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네. 대표적인 두 회사를 좀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하나는 성신양회하고 하나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두 회사입니다. 이게 황금 낙하산을 도입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만약에 적대적인 M&A, 이 적대적인 M&A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지분을 인수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면 적대적인 M&A를 하면 둘 다 똑같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적대적인 M&A를 해서 내가 쫓겨나는 순간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200억을 줘라. 그 다음에 퇴임하는 임원들에게는 50억을 줘라. 두 회사 똑같습니다. 정관이.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김작가 TV를 인수하면 김 작가님한테 200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50억을 줘라라고 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뭐 임원들 따지면 뭐 몇백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쪽을 인수하려고 하는 순간 몇백억에 대한 비용, 이거는 캐시로 딱 줘야 돼요. 이거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법적으로 싸워봤자 하는 거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인수하는 측에서 주춤해지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엔지캠 생명과학부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했는데 유상증자가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김작가 TV가 유상증자를 하면 증권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주관사라는 증권회사가 있죠. 근데 주관사는 계약을 맺을 때 유상증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안 하면 나머지 실권주를 주관사가 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주관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번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실패하다 보니까 KB증권이야. KB증권이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하면서 일대 주주로 올랐었어요. KB증권은 이거 엔지캠 생명과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엔지캠 생명과학 입장에서 보면은 KB증권이 엔지캠 생명과학을 운영할 마음도 없고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팔아버리면 누군가에게 팔리겠죠. 그러면 엔지캠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일대주주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황금 낙하산 제도를 이걸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팔아. 그러니까 KB증권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엔지캠 생명과학을 운영할 생각도 없고 보유할 생각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데 누군가 넘기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원활하게 가져갈까요? 그럼 쪼개려면 이거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대주주가 유상증자가 원활히 안 됐다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금 낙하산 제도 도입을 했다. 두 번째는 성신양회입니다. 네. 최근에 시멘트주를 날아가는데 이게 뭐 건설 관련해서 날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성신양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멘트 회사가 많지만 시멘트 회사의 가장 큰 것은 유진기업, 동양, 성신양회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성신양회 큰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3파전 정도였었다라면 지금 동양은 유진기업의 M&A를 당했어요. 동양 매직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뭐 무슨 SK 매직인가로 바뀌었잖아요. 동양이 굉장히 알짜 회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동양이 이제 그룹이 와야 되면서 동양이라는 시멘트 회사가 월 동양그룹도 저거였죠. 시멘트로 출발한 거였고 유진기업도 시멘트로 출발했다가 유진기업이 이제 유진투자증권도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유진이 동양을 먹었을 당시에 처음에 5% 지분이 넘으면 공시하도록 돼 있죠. 5% 지분이 넘었을 때 딱 공시할 때 우리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 경영 참여에 대한 것들은 뭐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분 공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투자 목적만 공시했어요. 그러다가 지분을 계속 늘려가다가 우리가 경영 참여를 하겠다라면서 M&A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성신양회의 지분 구조를 보면 동양이 지분 신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분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 성신양회 입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 걸 느낀 거죠. 네네. 유진이 나서지 않았지만 동양 뒤엔 유진이 있고 유진투자증권에 두뇌들이 있는데 성신양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된다면 대주 지분이 33%예요. 네. 대주 지분이 지금 현재까지. 근데 지금 동양이 6%대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대략 한 40% 정도 되죠. 소액주주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액주주에서 한 분이 나서셨어요. 지금 이제 성신양회를 대주주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소액주주를 쫙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대결을 하자라고 하니까 성신양회가 이번 주총에서 황금 낙하산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60%가 동양 손을 들어주게 되면 주총에서 대주주들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대주주는 쫓겨날 때 가만히 안 쫓겨나겠다. 황금 낙하산 똑같이 200억, 50억, 50억을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제 80, 90년대 같은 경우 멀쩡한 회사를 기업이 잠깐 어렵다라고 해서
막대한 자금들이 달려들어서 이익 때처럼 물어뜯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금 낙하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소액주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내 몫을 챙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황금 낙하산 제도가 과연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저는 김작가 TV 같은 유튜브가 상당히 좋은 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묻혔어요. 언론들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언론들도 아무래도 뭐 기업 쪽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당장 고쳐지는 거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희망을 봤던 게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태껏 5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식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운 거 처음 봤어요. 뭐 양도세라든지 뭐에 대한 어쨌든 그게 앞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것들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처음으로 대통령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힘이 뭐죠? 전 유튜브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LG 엔솔 사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LG 엔솔이 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뭐 주주들에게 뭐 하지만 LG로 엔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지금 당선인이 나왔죠. 다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물적 분할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못 고쳐. 이 황금 낙하산 제도나 이런 것들도 법으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런 문제점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들을 경영학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논쟁은 이제부터 주주들이 건전하게 시작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얘기 증권가에서 많이 하죠.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고 우리는 회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쥐뿔. 제가 그때는 표현했어요. 쥐뿔. 회사는 날 주주로 인정 안 해주는데 내 돈만 받아가고 결국 표대결 하자는데 황금 낙하산 씌워버리고 그럼 소액주주들은 뭘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소액주주들에게 정말 많은 원성을 자아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인가요? 페이인가요? 뭐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영진들이 팔아버리고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소액주주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그러면서 증권가에서 그렇죠.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쥐뿔 무슨 기업을 사요. 기업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전 여기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흥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금 낙하산 제도는 기업이 도입하겠다고 무조건 도입되는 건가요? 주총에 통과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GOS 문제가 휴대폰에 나오면서 네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깐 이슈가 됐던 게 GOS 문제를 이끌었던 임원이 재선임되는 게 주총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임원 뭐 누가 되는지 상관없는데 GOS 문제를 갖고 했던 문제 되느냐라고 했는데 무난히 통과가 됐어요. 주총에서 소액주주가 발언권을 갖는 경우는 삼성전자 정도는 발언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주총이 주총꾼들이라고 있죠. 주총에서 만약에 어떤 의안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마이크 갖다 주나요? 자, 통과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넘어가 버리죠. 여태껏 소액주주가 물론 뭐 그렇죠. 표대결이니까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 지금 뭐 우리가 대통령도 5대5인데 조금 이제 이기신 거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주총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들이 대주주한데 소액주주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넘어가 땅땅땅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주총의 현실이에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김작가 TV를 통해 또 선언합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요. 경영진을 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뜬구름 잡는 얘기를 봤죠. 경영진이 무슨 중요하냐라는데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아무리 줄 것 같다 샀다나 하더라도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제 투자 원칙을 김작가 TV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는 존경하시는 거죠? 두 분을 존경해요. 저는 누굴 더 존경하냐면 피터 린치는 매매를 통해서 부를 이력하신 분이고요. 워렌 버핏은 철학적으로 워렌 버핏의 개념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잠깐 캄다운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주주 환원 정책 도입의 의미와 좀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행스럽게도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DLENC 같은 게 주주 환원 정책, 물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근데 주주 환원 저는 옛날에 서울증권 출신이라
그 대림 산업 계열 회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소로스 때 바뀌면서 그게 이제 지금 유진 기업으로 넘어간 유진 증권으로 됐는데 그 대림하고는 잘 알죠. 더군다나 기획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림 기획실에도 파견 나갔었고 대림 쪽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친구 관계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림이라는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했어요. 개인적으로. 워낙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게 주주들이 요구죠. 주주들이 요구 때문에 기업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에 있어서의 많이 쓰는 것들이 배당,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 90년대까지는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 작가님도 이 지금 정도 사업체까지 올라왔을 때까지는 네네. 돈을 벌면 카메라도 좀 바꿔야 되고요. 아, 그렇죠. 뭐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 되고요. 네네. 조명도 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작가님이 저랑 5대5 지분으로 시작했다라면 야, 김 작가 이번에 뭐 수익 들어왔으면 나한테 돈을 줘.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그동안에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도 미국은 이미 선진화됐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도 성장을 해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 줄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주가를 올려주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게 주식을 친다면 성장주가 배당하기 힘든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쌓이면서 카메라도 이제 바꿀 필요도 없고 만약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돈이 좀 남네? 그럼 차영주 소장한테 돈을 좀 줄까? 그럼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배당이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배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버크셔 회사가 배당을 안 주죠. 지금도. 배당을 안 주면서 많은 주주들이 너희들 왜 배당 안 주냐 그랬더니 버크셔 워렌 버핏이 딱 그랬어요. 주주 선언에 된 거예요. 내가 배당을 당신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배당을 줘봤자 당신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겠느냐. 그 수익보다 내가 버크셔 회사 외의 주가를 더 올려주겠다. 만약에 내가 근데 실제로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러면서 덧붙이면 만약에 내가 버크셔 회사의 투자라든지 주식을 올릴 것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배당을 하겠다. 명언. 이거 여러분 투자 잘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이미 노후화된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에 현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이게 재무제표에 관련된 재밌는 질문이에요. 기업에 현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요구 수익률은 뭐죠? 은행이 이자만큼 준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나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요구 수익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겠다라는 건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가 이제 5%인 분들도 있고 100%인 분들도 있고 1000%인 분들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요구 수익률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현금이 많다? 그럼 현금을 뭘 갖고 있죠? 예금 형태죠.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돈을 줬어. 그럼 삼성전자 열심히 그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네? 그럼 내가 왜 삼성전자를 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조라는 돈을 지금 갖고 있다는데 그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배당을 주는 게 나아져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현금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 쌓인 현금을 갖고 자사주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이제부터 주주를 생각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노후화가 시작이 됐고 더 이상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주주들이 나한테 주총에서 뭐라고 그럴 바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현금을 주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트렌드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들을 신경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성장주들은 배당 못 주잖아요. 그렇죠. 자산 못 하잖아요. 막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아시면 성장주들한테 너희들 왜 배당 안 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열심히 재투자해서 빨리 이익을 내. LG엔솔 배당 안 줘도 돼. 계속 투자해갖고 2차 전지에서 강자가 돼. 라고 요구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신한금융 같은 경우 배당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배당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교과서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배당 책은 안 읽어봤는데 미국 책을 읽어보면 교과서에 나온 게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딱 기준점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 30%.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순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순이익의 30%는 배당을 주겠다라는 게 배당 성향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 나도 30%를 주고 100억이 나도 30%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한지주가 30%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30%를 도입을 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온 거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30% 도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주를 화내야 되는 게 포스코 주주분들 화내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2020년에 공시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배당 성향 30%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 30% 배당을 했어요. 이걸 믿고 투자하는 거 배당 제가 교과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30% 주면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구나. 와 포스코 사자 그러고 사는 게 맞아요.
이번에 2021년 결산을 하죠. 네.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네. 배당을 20%밖에 안 줘요. 이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면 믿을 수 있나요?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막 뭐 언론 대고 얘기하는데 일부 언론들이 좀 뭐랄까 했나. 저 포스코 투자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광산 뭐 해도 저 투자 안 합니다. TG주가 사장이 공식적으로 말을 바꿔버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도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은 여러분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시면서 종목들을 보시면 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고요. 이번 주총 관련해서 이번 주총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에 또 김작가 TV에 나올 때는 이번 주총을 좀 정리해가지고 주총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지금 나온 건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주총에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민감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 정리는 4월 달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 그때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대박난 뭐 포켓몬빵으로 본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어떤 건가요? 요즘 포켓몬빵이라는 게 이게 대박이 지금 편의점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포켓몬빵 하면 편의점 알바가 뭐 빵을 아무한테나 줬다가 잘렸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점 가보시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포켓몬빵 없습니다. 포켓몬빵은 몇 시에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편의점마다 붙여있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뭐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어린 작가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포켓몬빵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저 새벽 방송할 때 편의점이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줄 서 있어요. 부모들이. 네. 자식들이 원하는 그 빵을 먹자라는 게 아니라 포켓몬빵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네. 그걸 모으는 게 붐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굿즈 줄 때 스타벅스 뭐 20잔 사가지고 딱 뭐 버리고 굿즈만 가져간다는 것처럼 빵을 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네. 빵을 안 먹고. 근데 어찌됐든 열풍입니다.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서 열풍이에요. 포켓몬빵을 SPC 삼립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박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SPC 삼립을 쳐봤어요. 근데 SP 삼립 주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리오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뭐 식료품 관련주 올라가는 정도로 올랐지 이게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좀 빠졌어요, 요 며칠은. 아직까지 저도 구경은 해봤어요. 네. 새벽 6시 반 프로그램 나갔더니 PD 한 분이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구경은 했는데 대박인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보실 때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죠. 던킨도너츠 투자한 얘기, 스타킹 투자한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라.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셨고 좀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야 포켓몬빵이 열풍이야? 그럼 SPC 삼립을 쳐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50%는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왜 못 날아가느냐 이걸 아시면 100% 성공하는 거죠. 네. 왜 못 날아가냐라고 보면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했으면 그 기업을 봐라.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그 특정 제품의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을 봐라. SPC 삼립이라는 데서 포켓몬빵의 매출 비중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빵이 대박이 난다고 그래서 네. SPC가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와 하죠. 그러면 제가 존재 이유가 없죠. 뭔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네네. 차영주가 좀 김작가 TV라는 훌륭한 TV에 나온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SPC 삼립에서 왜 저러지?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만들면 족족 팔리는데 더군다나 이게 스티커 장사기 때문에 빵이라는 건 한두 번 먹으면 배불러면 안 돼. 스티커는 무궁무진해서 그러면 스티커를 수만 종류를 해서 쫙 뿌려버리면 하루에 그게 다 소화가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들 꼬꼬면과 허니버터칩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둘 다 한때 구하기 어려웠었죠. 허니버터칩, 꼬꼬면 다 어려웠어. 지금은 이제 널려 있는데도 안 먹는 거지만 이게 변화요. 그때 당시에 허니버터칩과 꼬꼬면 물론 이제 시기 좀 다릅니다만 정말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먼저 꼬꼬면이 부족했어요. 꼬꼬면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꼬꼬면이 8도라에서 나왔거든요. 꼬꼬면이 나오면서 정말 전대미문의 대박을 하니까 8도가 라인을 증설했어요. 이건 찍어내면 팔리니까. 근데 찍어내고 얼마 안 돼서 지금 꼬꼬면 드시나요? 지금 얘기하니까 꼬꼬면 그랬었지라고 하지. 저도 한두 번 먹어보니까 질리더라고요. 네. 꼬꼬면이 안 팔렸어요. 라인은 증설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8도가 고민에 빠진 거야. 이 라인을 지금 뭘 하고 있냐라면 뭐 무슨 겉면인가? 네. 위탁 생산 라인을 돌렸어요. 위탁 생산 라인을 돌렸어요. 서로 놀릴 수가 없으니까. 허니버터칩이 이제 대박이 났네. 허니버터칩 입장에서 보면 꼬꼬면 사태를 본 거죠. 라인을 증설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빠진 거죠. 네.
증설 안 했어요. 증설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약간 고치기만 했어요. 근데 허니버터칩이 확 사그라졌죠. 얘는 부담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SPC 삼립 사장이라면 영업점에서는 난리가 났죠. 대리점에서는 막 달라고 난리가 났죠. 설비 투자 할까요, 안 할까요? 요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경영 전략을 이룰 수 있고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줄 서서 먹던 식당이 가게를 넓히니까 망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지금 이 투자 아이들을 어디로 갖고 와야 되냐면 2차전지 소재를 갖고 옵니다. 2차전지 소재단에 있어서 지금 첨보가 얼마 전에 3천억의 매자님 채권을 발행해서 공장 라인을 증설했어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증설하고 다 증설합니다. 그러면 이 증설이라는 게 기업이 증설하려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나나요?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시장 전망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위험성도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제품을 만들었을 때 더군다나 소재업체들은 납품처잖아요. 네. 이게 납품이 가능하냐라고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장을 어디다 지을지 땅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올해 내년에 대거 소재업체들이 다 증설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들은 이 시장을 읽어냈고 이게 서로 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증설하냐? 아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네 미래가 밝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로 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지금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용을 마련하는 게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를 하고 어떤 기업은 대출을 받고 어떤 기업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마련하고 예를 들어 첨보를 말씀드릴게요. 첨보 같은 경우 3천억의 매자닌 채권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복잡하니까 더 깊게 들어가냐. 채권을 발행해서 3천억을 땡겨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유상증자랑 똑같아요. 매자니는 나중에 자본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네. 뭐 거기까지 유상증자라고 칩시다. 유상증자 유사하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죠? EPS가 감소하죠. 유상증자를 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네.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론, 여기까지는 이론이죠. 유상증자라면 EPS가 감소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유상증자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악재입니다. 네네. 설비 투자를 하는데 설비 투자가 미래에 대한 매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봐서 설비 투자한다는 것은 호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갈리는 게 뭐냐면 단기 투자자라고 내가 단기로 첨보를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첨보 주가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 개념. 3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면 3천억이라는 비용을 떨어내야 돼요. 그동안의 이익은 잘 안 나요. 그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물건이 팍팍팍 나오나요? 다시 설비해야 되죠. 사람들 거기다 투여해가지고 이제 손에 익혀야 되죠. 막 이러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율이 안 나와요. 완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완성도가 올라가고 감가상각 비용은 떨어지죠. 그러면 향후 이익은 증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보면 첨보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꽃놀이패다. 재무제표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셨다면 제 이야기 100% 이해 안 되시죠? 이 정도로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포켓몬 빵을 사태로 봤을 때 저는 SPC 같은 경우 증설 안 할 걸로 봅니다. 이건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갖고 SPC 삼립이 주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얘네가 과거 꼬꼬면과 허니버터칩 사태로 봤을 때 우리가 첨보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SPC 삼립에서는 어쨌든 상품의 매출이 높아져서 줄을 서는 거 보고 이제 피터 린치 책에서도 그게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거기서 또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그렇죠. 차지하느냐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SPC 삼립을 안 쳐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제품이 대박이 나면 그 상장회사 관련 인지를 꼭 찾아봐요. 50% 먹고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50% 먹고 들어가십시오. 자, 말씀해 주신 그 2차전지 섹터 한번만 점검하면 예. 뭐 LG 애니솔루션, LG학, 삼성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에코비로빈, LMF, 첨보, 에코프로, 솔브레인 같은 네. 말씀하신 종목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셀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셀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이 셀 회사들이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셀 회사들이 이제 먹잘 것은 많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시작한다는 걸 저는 목쓴 겁니다. 왼팔 겁니다. 네. 왼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수율,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수율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들이 저는 엔진을 외주를 안 주는 것처럼 2차전지에 대해서는 결국 외주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주를, 물론 뭐 협업 관계를 할 수 있다. 협업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 LG 엔솔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LG 엔솔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차 전지가 이렇게 생겼죠. 2차 전지가 뭐 10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건데 전에는 뭐 80만 원 주 원가에 100만 원 판매됐었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90만 원, 100만 원까지 원가가 올라갔다. 이걸 100만 원 팔면 이익이 나겠느냐? 이익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막 LG 엔솔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게 100만 원 정도 되면 정가를 할 수 있대요. 가격을 올려버린대요. 네. 거의 90% 올려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익이 안 줄었어요. 원가가 올라가 그 대신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불관계가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가불관계에서 우리가 을은 아닙니다. 그럼 LG 엔솔이 와 박수치죠.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죠? 내가 정의선 회장이면 LG 엔솔 가만히 두겠어? 내가 갑인데 갑자기 부품 회사가 가격 올려달래. 뭔 소리야? 가격 왜 올려줘? 아까 얘기했죠. 만도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거. 뭔 소리야? 그래? 그럼 니네 저기 배터리 안 줘. 야 아이오닉 출고해야 돼. 배터리 줘. 아 싫어. 너 내가 안 올려주면 나 안 줘. 아이오닉 출고하지 마. 그럼 정의선 회장이 뭘 하겠죠? 담당이면 불러가지고 야 내재화 시켜. 돈이 없어. 기술력이 없어. 없으면 M&A 해서 사람 갖다라도 만들어. 저라면 정의선 회장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렵어.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알아. 만들어. 근데 현대가 선언을 안 했나요? 선언했어요. 우리 내재화 하겠다. 볼보도 선언했고요. GM도 선언했고 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아직도. 과연 되겠어? 지금 LG 엔솔도 흑자 전환되는 게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자동차 회사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적자를 보죠. 하지만 언젠가 만들어내겠죠. 현대가 자체적으로 일본에서 그 정말 그 베껴다가 그 엔진 만들었을 때 처음에 현대 엔진 처음 나왔을 때 저 기억나요. 그때 스텔라인가 뭐 그런 차인데 정말 허접했어요. 막. 근데 지금 좋은 거 나왔잖아요. 언젠가 이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셀은 별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소재들이 증설을 했다. LG 엔솔도 납품하고 현대차도 납품하고 다 LG 엔솔이 파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커지고 지금 자동차 회사는 수백 개 정도 되겠죠. 네. 그럼 결국 내재화할 수 있는 기업들은 메이저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중소업체들이 많아요. 네. 만약에 쌍용차가 전기차로 간다면 쌍용차가 그 뭐죠? 저걸 내재화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는 LG 엔솔 걸 사다 쓸 거예요. 지금 쌍용차도 엔진 진해 엔진이 없어요. 벤츠 엔진 갖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같은 데 갖다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LG 엔솔 파이가 커지지만 걔네가 지금처럼 을 아닌 갑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2차 전지 어쨌든 소재 쪽 소재 투자할 쪽. 거면 그쪽으로 네, 네. 보자. 그럼 방금 연결되는 섹터로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쪽은요? 안 결코 드린 이유가 네. 현대차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데 네네. 아, 주가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끌려다녀요. 비용이 올라간 것을 고스란히 자동차 가격에 근데 자동차 가격을 올리느냐?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즉각 올리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즉각 차 가격을 못 올려요. 물론 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즉각 못 올려요.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 제네시스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됐죠. 테슬라와 현대차는 자동차 공정부터 다릅니다. 개념부터 다르고요. 뭐 이걸 지금 논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인정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가 화석연료차와 전기차가 똑같은 라인에서 만듭니다. 무게가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 저도 제네시스인데 한 2톤인가 그래요. 굉장히 무거워요. 차가 유리가 그 이중창이에요. 소음, 그러니까 제 제네시스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오토바이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진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리가 거의 저도 몰랐는데 음악이 막 근데 유튜버 뭐 누가 하다 보니까 이중창이래요.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거죠. 배터리한테는 상극이죠. 배터리한테 상극이 그래서 제네시스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엔진 커버를 알루미늄으로 바꿨대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비용은 늘어나죠. 네. 제네시스 가격 올릴 수 없죠.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비용은 늘어나지만 가격을 못 올리다 보면 비용은 늘어나죠. 그럼 제네시스 한 대 7천만 원 주고 팔아봤자 남는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차를 화석연료 팔면 되는데 트렌드는 화석에서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 한 가지 트리거고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재화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앞서 통신주를 얘기할 때 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드렸죠. 네. 지금 김 작가님도 차를 한 대 갖고 있고 저도 차를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두세 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 작가님이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세컨드카요?
세컨드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파트에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보통은 어쨌든 뭐 주차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대 정도만 사죠. 그 한 대만 사고 지금 2대 갖고 계신 분들은 2대로 끝나지. 내가 갑자기 여기서 전기차가 아이오닉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아이오닉을 하나 사서 2대를 운영할 이유가 없죠. 여러 가지 복잡한 주차 문제, 세금 문제, 보험료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내하고라도 필요하면 사겠는데 취미생활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그렇다면 자동차 시장 파이가 커질까요? 어느 정도 선진국은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이 정형화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뇌피셜을 나타내고 있는 게 전기차가 판매가 막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자동차 대수가 전 세계에서 100대라면 지금 전기차는 한 5%밖에 안 되니까 5대예요. 이게 지금 10대, 20대로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그럼 한쪽에서 뭐가 일어나죠? 화석연료가 화석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100대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100대예요. 근데 얘네들이 100대에서 우리가 줄어든다는 것보다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어디가 늘어나야 되냐? 중국. 좀 늘어날 수 있죠.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쪽에 늘어날 수 있죠. 중국 시장의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 미만이에요. 공식적으로 현대가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났을 때 현대가 리포트에 났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점유율이 좀 올랐어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17년 사드, 걔네가 공식적으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부터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감정적인 문제냐 못 따라서 중국인들은 몸서리를 쳐요.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하면 몸소리 치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툭툭 뱉죠. 독도 우리 땅 그러면 뭐야 내뱉는 것처럼 사드 우리는 뭐 아무런 상관없고 우리는 북한용이잖아 사드가. 근데 걔네들은 몸소리 친다라고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사드 추가 도입 문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중국 몸소리 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 대중국 관련 엔터주라든지 화장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현대차는 이제 점유율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에서 늘려야 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우리가 좀 점유율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여전히 장악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본 전기차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전기차를 안 만들었어요. 일본이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수소에 집중할 때 얘네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했어요. 일본은 전기차로 당장은 못 갈 것 같다. 하이브리드라면 두 가지가 다 차에 내재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빨리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일본차 전기차를 검색해 보시면 최근 뉴스가 뜰 겁니다. 엊그제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닛산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현대의 전기차도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동남아에 이제 여전히 장악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전기차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죠. 또 한 가지 트리거가 있습니다. 빈 그룹이라고 베트남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빈 그룹이라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부동산 개발 회사였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최신식으로 지었어요. 그 빈 그룹이 자동차 공장하면서 이번에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한국에 있는 전기차 인력들을 스카우트한다 이런 뉴스 들렸어요. 7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세로 7천만 원짜리 SUV가 나왔어요. 빈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가 이제 본네트를 열려면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툭 하고 열리면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거 해서 탁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접한데 우리 옛날에 포니도 타고 다녔잖아요. 포니도 타고 다니 그런 거예요. 근데 걔네들 모터가 뭐냐? 공식적인 모터가 코리아 현대차를 따라잡자요. 시간 문제예요. 기술력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거 이제 인력들 쏟아 가기 시작하면 퇴직 인력들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걔네들이 전기차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우리가 하찮게 봤던 동남아에서 공장이 이미 완성이 됐고 차가 나와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잠재적인 경쟁 관계 이런 부분들 저는 생각한다면 안 좋게 보시네요. 안 좋게 봅니다. 자동차 섹터를.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살까 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섹터. 이제 뭐 항공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가 있고 호텔 레저에는 호텔신라, 뭐 롯데관광개발,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여행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는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안 좋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투어랑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게 2019년 가을에 중국에서부터 터졌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던 게 2019년 말 2020년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우리 주가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근데 2019년 초반만 해도 코로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죠. 저도 2019년 가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부터 제가 왜 5월을 기억하냐면 5월에 일본을 갔었는데 네. 그걸 1월 달에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무슨 뭐 반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일본에 가는 것들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갔는데 SNS에 사진을 못 올렸어요. 네네. 내가 일본 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 정말 지금 내가 우픈 사실인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러고 나서 여행이 딱 끊겼죠. 그때 당시만 해도 여행을 하루에 몇몇 명씩 나갔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여행을 좀 가기 시작하는데 주가 그때보다 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천 명 나간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십만 명 나갈 때보다 주가가 높아요. 그리고 보면 리오프닝에 관해서는 특히 여행, 화장품 이런 섹터들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투어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 녹화 날이 화요일인데 월요일 날 마이너스 5% 갭 팔았겠다가 보합에 끝났습니다. 1,300억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아까 유상증자, EPS 하락이죠. 하나투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막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여러분들 보면 제주항공이 사이판 노선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오사카 노선을 주 3에서 주 5회로 늘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행기를 이제 계속 띄워야죠. 그래야 이제 그걸 보고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행기는 만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행기가 있어야 예약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서 변수는 하나투어가 왜 자금난에 봉착했냐면 하나투어가 딱 그 셧다운이 됐을 때 전 직원들을 다 재택근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투어 같은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하나투어가 전 직원 출근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뉴스 검색하시면 10월 1일부터 출근해라. 그때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개념이었고 그러면서 홈쇼핑에서 주말에 처음으로 여행 상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이 터졌죠. 여행 다시 백지화됐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일부 국가들이 열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험을 거는 거죠. 지금 자금난은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튀어나오면 끝납니다. 무섭죠.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리오프닝이니까 앞으로 여행 가겠거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투어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많이 가세요.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유럽 상품 저도 검색해봤어요. 7박 8일 상품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거기 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시간적 여유. 8일 정도 내가 유럽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돈 1,000만 원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부유층들이 억눌렸던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발 소비가. 정말 나 유럽 막 여행 가고 싶은데 유럽 갈 수 있대더라. 그럼 돈 신경 안 써. 시간 나 많으니까 갈 거야. 이건 특정 계층만 하는 거예요. 대중화는 다르죠.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이 열려야 되는데 중국 상하이가 셧다운 들어갔잖아요. 이건 또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일본 가서 돈 쓰고 중국 가서 돈 써야 돼요. 아직 거기 안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져야 된다.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항공료 2배예요, 여러분들. 항공료 2배입니다. 비용이 2배죠. 네. 그런 부분들로 감안하시면 조금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네.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는 더 이상 드릴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백화점, 편의점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이렇게 구분을 드렸어요.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빼나가는 기업과 미래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자. 편의점, 백화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어요. 여행 관련주들은 저는 지금 여행을 무지하게 가고 싶지만 아직 내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어요.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근데 편의점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들도 지금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현대 더 서울이 여의도에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주가가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저도 한 2년 사이에 옷을 안 사다 보니까 옷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하고 외식도 좀 하고 뭐 돌아다니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네. 뭐 은행 섹터, 뭐 보험 쪽, 뭐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보면 은행 보험을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3월 달에 25bp,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3월 말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제 그만두시고 새로운 하는 총재가 임명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쫓기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가지고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금리가 비슷하다라면
한국에 여러분들 국제 투자자라면 금리가 비슷하면 한국에 돈을 맡길까요? 미국에 돈을 맡길까요? 미국. 당연히 미국이죠. 안전자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돼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상 우리는 그 갭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계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죠. 됐어요. 근데 자, 금리 인상을 되면 은행주와 보험주들이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은행주가 왜 못 올라갈까요? 은행주 같은 경우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게 은행주가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고 하는 게 예대 마진이죠. 네.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 천천히 올리죠. 그 폭이 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대 마진에 관한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입수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에서 좀 탈피를 했죠. 그 비중이 많이 줄었고 은행들도 그 비중이 많이 들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익의 예대 마진이 차지하면 50%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다양한 수익원들을 개발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영향이 크진 않아요. 물론 근데 50%만 해도 영향이 크죠. 근데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부 규제에 관한 건데 2021년도에 순이익이 많이 났어요. 순이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소득이 양극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자들이 많은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대출 만기가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손이라는 게 이제 대출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생길 가능성을 이제 우려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2021년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작가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러면 은행들은 그래요. 1,000만 원을 대출을 하되 내가 김 작가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1,000만 원을 다 받는 생각 안 하고 통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주면 한 2%는 띄더라 라고 하면 2% 정도는 비용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만 받을 것으로 부채로 잡아놔요. 그게 이제 대손충당금이 못 받을 걸로 하는 게 대손충당금인데 이게 이제 징후가 보이면 바로 잡아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뭐 기아 같은 경우 부도설이 돈다 그러면 기아에 됐던 대출을 다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버려요, 일단. 네. 그렇게 되는데 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익이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 해서 은행주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은행주를 보시고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비용이 증가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수익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은행주는 조금 중립이다. 보험주들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상식을 보면 이런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 보험사들은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장 이제 많은 뇌피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채권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질문 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거 상식이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때 이자를 많이 받는 거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험사들에 대한 회계 기준, 이렇게 자꾸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이게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되는데 실시간 평가로 바뀌었어요. 실시간 평가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러면 전체적인 자산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당장 검색해 보세요. 어제부터 기사가 쏟아지게 보험회사들이 대거 차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도,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런 거죠. 어떤 자산 건전성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금을 예금에 대한 어떤 뭐 있는데 보험회사도 그 보험사 자산 건전성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갑자기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이 비율이 있는데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비율이 못 맞추는 거예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돈을 갖다 메꾸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선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지금 요만큼 갑자기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툭툭툭 낮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요 갭을 대출을 갖고 메꾸는 거예요. 차입을 통해서 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근데 보험회사가 왜 올라가느냐? 특히 하나손보가 지금 1등이에요. 하나손보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했습니다. 네. 비용을 많이 줄여놨고. 그러니까 체질 개선과 이익 개선으로 올라가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험사 리포트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단지 얘기하는 게 과거 시계열, 금리를 인상하면 보험주가 올라갔었던 상관관계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다. 이 상관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뇌피셜이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현혹해서 뇌피셜을 올렸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금리가 인상하면 보험주가 올라간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건데 그건 좀 논리가 좀 어설프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 금리 상승기에 지금 무조건 두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주가 떨어지면 은행주를 좀 사셔야 되고 보험주를 따라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두 섹터 이제 건설과 반도체만 좀 점검해 보려고. 일단은 건설주 짧게 얘기하면 건설주 같은 경우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내세우고 있는 게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이재명 낙선자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결이 좀 다릅니다. 둘 다 250만 원을 얘기했는데 이재명 낙선자는 공공개발. 대장동 사태를 거론 안 했어. 대장동 사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밝혀질 것들이 많습니다만 대장동 사태가 이제 민간 개발하다가 이제 그 공공 개발로 맞섰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제 재판에서 밝혀질 건데 저는 놀란 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는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거지만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게 대장동이 불거졌던 게 민간과 공공개발에 부딪힌 최초의 사례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부딪히면 민간이 그만큼 돈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시행사, 시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땅에서 그만큼 돈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25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민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의 이익은 좀 막대해질 수 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냈었던 게 건설사들의 원가 공개를 해라라고 해서 의견이 됐으면 또 원가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아파트가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리고 또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건설을 들면 비용이 증가한다. 지금 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재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원재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새로 짓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하면 원재 가격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던 아파트라는 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라는 재화가 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원재 가격을 뭐 분양가에 반영 안 할까요? 해야죠.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김 작가님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30억이다라고 하는데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35억에 분양된다. 더 좋아해요. 그럼 우리 아파트 가격도 35억 받자라고 해서 플래카드 걸리잖아요. 우리도 제값받기 합시다. 옆에 아파트가 35억인데 우리도 35억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맙시다. 더 좋아해요. 이걸 갖고 어떤 분들은 가격 저항력이 생긴다? 가격 저항력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한테 꽃놀이패다.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2021년만큼 애널리스트 분들의 분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틀린 적이 없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서 틀리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좋다가 피크아웃이었다가 그래서 나쁘다 다시 좋다 막 이게 나오는데 올해 어쨌든 전망이 좋다니까 믿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 트리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GOS 문제. 그 GOS 문제가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자아낸 거죠. 삼성의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단순하게 기능을 제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문제가 또 되는 거 아니야?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이 이제 메모리만 갖고 안 되니까 비메모리 진출을 선언했죠. 비메모리 진출을 선언했는데 지금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삼성이 되기까지는 일본과 많은 나라 국가들의 반도체 회사들과 치킨 게임을 했어요. 일본이 꺾었죠.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래서 삼성이 독주가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비메모리 치킨 게임이 시작됐어요. 결국 삼성이 꺾느냐 누가 꺾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다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들은 이기고 나야 된다라는 점을 본다면 그래서 앞서 서두에 6만 원대 사셨다라는 거 과연 잘했을까요? 자, 이건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죠. 예.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DB하이텍. DB하이텍이 그동안 트리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증설을 안 했던 것들이 트리거인데 전 그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대차 그룹이 4억을 짓는다, 10조를 갖고 4억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주가도 빠지고 욕 무지하게 했어요. 그 돈 같으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지 무슨 땅에다 무슨 냐 제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죠. 지금 이제 자동차 대학 교수랑 제가 모 방송에서 토론하는데 그때 당시엔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를 인수했으면 현대차 망했다. 근데 지금 땅은 지금 몇 배가 올랐죠. 그래서 그게 신한수가 됐다. 결과론적인 얘기. 그때 당시에는 자기도 욕을 했지만 결과는 신한수였다. 그러니까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그 파운드리 그 라인이 노후화됐다 막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삼성이 파운드리 진출하잖아요. 다양한 회사들이 파운드리 진출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의 개념으로 본다면 얘네가 신한수를 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세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현재 시점에서의 좀 좋게 보시는 원픽, 투픽 섹터는 어디 쪽입니까? 일단은 묵직하게 가지고 가면 무기 쪽 보시고요. 그다음에 2000년 소재는 뭐 여전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장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는 LG 그룹주들, LG노텍이나 LG전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주시장을 접근하지 마라. 지금 시장은
단타 매매보다는 단타 매매가 좀 빠를 수도 있죠.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보고 투자하셔서 이런 종목들을 사서 묻어두시면 6개월 뒤에 물론 수익률이 한 20, 30%밖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20, 30%밖에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먹잘 것은 있다. 만약에 그럼 소장님에게 한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떤 주식 섹터를 좀 담을까요? 저는 한 세 종목 정도로 자르고 싶고요. 이천지 소재 하나, 이천지 소재, 반도체 하나, 아니면 뭐 전장이라든지 무기 쪽 하나 이렇게 쪼갤 것 같아요. 반도체는 아까 언급된 DB하이텍.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B하이텍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 LG 넥스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셔서 딱 놔두시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월 말에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소장님과 또 4월 말에 뵐 거니까요. 그 한 달 사이 동안 뭐 일단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만. 한 달을 기다리기 제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좀 지루하신 분들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7시 착킴 주식쇼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착킴 주식쇼라는 유튜브를 7시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포트 같은 경우도 주중에 또 한번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착킴 주식쇼. 그러니까 차용주를 치시면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착킴, 김민수 대표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킴 주식쇼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성원해 주신다라면 매주 시황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속보를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과의 이제 방송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싶은 분들은 착킴 주식쇼 거기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차용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